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석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이독경. 이 말은 소기의 경읽기라는 속담의 한자 사자성어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무언가를 일깨워줘도 도통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어리석은 짓만 반복한다는 뜻을 쓰입니다. 얼마 전 충북 일부 지역에 시간당 9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도의원 4명이 유럽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연수 일정표를 확인한 결과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피사의 사탑 등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비난을 받았었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으로 이 연수를 주도했던 김학철 의원은 국민들의 비판 여론과 관련해 이른바 레밍 발언을 해 국민들의 성난 분노에 기름을 붓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수의 지방의회들은 이미 계획했던 해외 연수 일정을 앞다퉈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고 이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자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제천시 의원 9명은 지난 8월 25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 연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은 LA 한인상공회의소와 시청, 시의회를 비롯해 LA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자이언 캐년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의 관광지도 둘러본다고 합니다. 총 연수 비용은 1인당 480만 원인데 이 중 250만 원을 제천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더군요. 전남 여수시 의원 8명도 지난 8월 22일 8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연수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여수시의 관광과 마이스 산업, 즉 회의를 뜻하는 미팅, 포상휴가를 뜻하는 인센티브,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 앤 이벤트, 그리고 전시회를 뜻하는 익스히비션 산업을 위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백악관, 미국 의회 의사당, 나이아가라 폭포 등을 둘러본다고 하더군요. 전남도의회 농림수산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지난 8월 23일 일본 홋카이도로 3박 4일 연수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특히 전남도의회는 올해 들어서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발리, 하와이,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세계 일주와 버금가는 해외 연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사상 최악의 가뭄이 충남 서북부 지역에 있었을 때 충남도 의회는 자신들이 선포한 가뭄에 따른 재난지역 선포 결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며칠 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7명의 의원을 포함 총 14명이 8박 10일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등 5개국으로 외유성 해외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들 의회뿐이겠습니까? 이건 경상도도, 강원도도, 경기도도 마찬가지이며 지방의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뉴스는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뽑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욕하기에 앞서 보다 나은 사람들을 뽑고 또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게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그들의 귀에 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처럼 우리가 읽어준 경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이독경, 오늘의 재석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 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 혼수 또는 대전 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인권은 모든 것들 중 최우선 가치이다. 이상재 국장의 Heal the world. 우리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책을 사랑하는 남자 대전 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떠올라서 월요일이 왔습니다. 그 주말에 뭐 친구분들하고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지난 토요일에 경기도에서 친구들 모임을 해서 다녀오긴 했는데요. 다행히 스타크래프트는 하진 않고, 또 올해 친구들 만나서 당구하고, 스크린 야구, 요즘에 뭐 스크린 골프처럼, 네. 직접 공이 날아오는 걸 쳐서 하는 실내 경기가 있더라고요. 스크린 골프. 그걸 같이 좀 했죠.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네요. 저도 예전에 스크린 야구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술을 몇 잔 마시고 가갖고 공을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기가 일찍 끝나가지고 허무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저희가 그 기계가 던져주는 공이 빨라야 100km 정도 될 텐데 진짜 야구 선수들은 한 130, 140 날아오는 공을 어떻게 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빨라야 100km가 아니고요. 그 공들 생각보다 많이 느릴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빨라야 80,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 넣고 하는 야구들 보면은 뭐 130, 40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그거 다 그 과장입니다. 과장. 실제로는 120만 돼도요. 일반 사람들이 섰을 때는 엄청난 강속구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120을 던질 수 있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사회인 야구 가봐도 그렇고. 쳤더니 뭐 손바닥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역시 야구 배트는 못 만지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안 다치고 이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조심해야 돼요. 맞으면은 잘 안 나으니까 네. 몸 잘 사리시면서 하시고 오늘 우리 재석고 브리핑에서는 우이독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뭐 지난번에 충북도의 김학철 의원 관련해서 그렇고 도마에 늘 오르는데 그게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뉴스는 사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반복되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선진지를 배운다는 차원이긴 한데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되면서 이 논란이 사실은 지방의회들의 어떤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거든요. 아니면 지방자치의 근본을 좀 흔든다든지 이런 문제로 연결이 돼서 차라리 뭐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자기 부담금을 얼마 정도 해서 가는 뭐 이런 제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부담금이 아니라 그냥 아예 자비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선진 문물을 뭐 배운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조선시대에 어디 뭐 명나라 청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이니까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볼 게 많은데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게 지방의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초나 광역 자치단체장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저희 얼마 전에 성광진의 그 삼천교육대에서 대전시 교육청 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많이 가시죠. 예, 근데 이런 공무출장들이라는 이름들이 꼭 지방의회 의원들한테만 화살이 가는 건 전 좀 부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들이 잘했다가 아니라 좀 균형 있게 잡혀가지고 뭐 국회의원들이 가는 거는 국가의 중대사 때문에 가는 거고 감히 지방의회가 깜도 안 되는데 니네가 예산 쓰고 가냐 뭐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은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은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파리에 뭐 에펠탑 뭐 올라가 본다든지 그 뭐 엘리베이터의 뭐 우수성을 보러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을 그랜드 캐년처럼 깎을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런 좀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무출장의 기준이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무출장을 지금 다녀오면은 다들 다녀온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보고서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쓰는지는 사실 다 검토해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것도 누가 읽겠어요, 제대로. 또 일부 의사들은 말 그대로 지방의회 의원들을 해외 연수하면서 이렇게 보고서 작성도 도와줄 수 있다고 접근하기도 하죠. 뭐 인터넷에 그리고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뭐 인터넷 자료들이 거짓 자료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그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요. 네, 이제 우리 또 한 주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지역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국민이 동의해줄까 의문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지난 26일 이 총리는 대전 동구 소재동을 찾았는데요. 여기서 이 총리는 국회 대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고 국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돼 있을까 물은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 의견 분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 총리의 발언이 틀린 건 아닌데 그 개헌 사항에서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 과반수의 동의 얻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총리의 견해가 아니라 이 사실을 굳이 다시 한번 언급했다는 거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뭐 지역에서 말 그대로 이 총리의 그런 발언이 알려지니까 지역에서 발끈했던 거죠. 지역 언론이나 단체장들이나 다들 총리 발언이 의도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국회 의장실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49%가 행정수도 헌법 개헌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나왔는데 과연 총리가 말했던 대다수가 동의 안 할 수 있다 뭐 이런 발언의 근거는 뭐냐 이렇게 계속
꼬치꼬치 물어봤었는데. 뭐 굳이 얘기해봐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라는 뭐 개헌 사항 같은 거는 뻔히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는 거는 사실 그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기저에 깔려있지 않느냐라고 충분히 추론해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정치인스럽다, 해명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낙연 총리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재동을 방문한 거는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이번 방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호 사장하고 한현택 동구청장, 이장우 국회의원, 그 동구, 그 권선택 시장도 참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소재동은 대전역 뒤편에 있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대상지이면서 2005년 이후 12년째 사업이 중단된 곳입니다. 주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등 기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소재동에 낙후된 현장을 둘러보며 연내 소재지구 개발을 위한 연차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뒤 LH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역할을 미루지 말고 LH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그 이 총리의 발언을 보면은 그 약간은 저는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기사에 따르면은 이거는 이제 이 소재동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빚을 낼 수 없으니까 LH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부담할지 중앙하고 또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또 LH한테 뭐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2005년부터 LH가 담당을 했지만 뭐 경영 악화라는 이유로 지금 12년째 거의 뭐 유야무야 되고 있는 사업인데 뭐 그렇다는 얘기는 LH가 그동안 경영이 악화돼서 다른 사업을 안 했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LH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있었던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원론적 얘기를 반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PD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원론적이다라는 말씀에 저도 좀 공감이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LH가 소재동 소재지구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했을 때 투자 대비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원칙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함이 없는 건데 이 총리가 와서 여기서 국가가 어디까지 적자를 감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LH가 방법을 만들어봐라 뭐 이런 식의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기사 보면 마치 총리가 와갖고 소재동이 이제 좀 밝은 뭐 미래가 보이겠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진 몰라도 사실은 달라진 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제가 기억하건대 소재동에 국무총리가 방문한 적은 제가 한 2008년 이후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중요한 인물이 그동안 소재동이 워낙 낙후돼 있어서 빈집이 많고 거기서 또 범죄 우려가 있어서 경찰서장, 국토부 장관까지 왔었어요. 근데 국무총리가 왔던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아니 경찰서장 오고 국토부 장관 왔으면 뭐에 변한 거 없잖아요. 그때도 좀 기대를 했었죠. 근데 하여간 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또 정권 초기에 이렇게 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권에서 계속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네요. 아유, 뭐 그러면은 다행이겠죠. 그런데 뭐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 발언이 원론적인 거여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날 그 기사에 사진이 한 장 붙어 있더라고요. 그 총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하고 대화하는 사진인데 보니까 저는 느낌이 그랬습니다. 마치 이제 뭔가를 쫙 가진 사람들이 구원자처럼 말쑥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적선하듯이 지역 주민을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역 주민은 그 뭡니까? 하천 아래 거기에 이제 뒷모습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 총리를 비롯해서 권선택 시장, 그리고 이장우 국회의원, 그 다음에 한현택 동구청장 이런 분들은 옷 말쑥하게 차려입고 위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진 컷이었는데, 우리가 뭐 적폐청산 얘기하고 주민을 뭐 섬기고 뭐 시민 우선이고 이런 얘기 아무리 부르시져도 그 사진 한 장에서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 사진도 말 그대로 총리 일행이 더 높은 곳에서 있고 주민은 밑에서 올려다보는 어떤 그러한 사진의 프레임이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 사진 한 장으로 뭐 모든 걸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사진도 고르고 골랐을 거 아니에요, 언론사에서도. 그러니까 딱 보면은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아래 안 내려간 이유는 옷 버릴까봐 안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정장 입으셨으니까 구두 먼지 묻을까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기왕 사람이 대화하려면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그 동네 와서 대화를 할 때 그 주민 가까이 가갖고 얘기를 해야지 멀찌감치 떨어져갖고 그거 어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만약에 총리께서 진짜 그 하천 아래로 내려오셔가지고 주민분하고 손 붙잡으면서 대화하시는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더 총리 측이 더 빛나지 않았을까, 오히려. 정진호 비서한테 더 혼났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재동은 이렇게 영화 촬영 장소로도 많이 쓰였다고 했잖아요. 기자님 엊그저께 우리 대충뉴스에 소개해 주신 택시 그렇죠. 운전사에도 나왔었고, 차라리 시나 아니면 정부에서 원주민들에게 어떤 주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 산업화 시대에 좀 이제 뭐라고 할까, 도시에서 약간 벗어난 외곽 지역의 도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좀 컨텐츠화가 돼갖고 대전이 어떤 새로운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덧붙여 좀 해봤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첨언해본다면, 네. 제가 회사 언론사 중국일보 입사하고 나서 소재동에 한번 살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소재동은 그 당시에 2008년도에도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거기에 자취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네. 3주간 오. 생활해보고 네. 생활한 경험을 대해서 기사를 써보고 싶었는데 네. 3주 쓰고 사실 도망치듯 나왔어요. 아. 그때 뭐라 할까, 그 느낌은 어떤 이렇게 앞에 거대한 바위 흔들리긴 하지만 이거를 내 힘으로는 치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여기서 기사 몇 번 쓴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개선되거나 바뀌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현재는 없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어서 사실 그때 자취비를 회사에서 부담해줬는데 기사도 못 쓰고 사실은 근데 그냥 그때 어떤 채무감, 어떤 그랬던 에서 내 역할을 못했던 채무감이 계속 지금까지 가져오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쏟아왔죠. 네. 아유, 그래요. 우리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소재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계속 추적해서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둔산 전자타운이 지역 경제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대부분의 점포가 셔터를 내린 채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셔터 안 상가에는 오래된 짐이 가득해 방치된 창고를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4층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 중인 상인은 대전일보 인터뷰에서 이 상가에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장사를 한다고는 기대하지 않고 가끔 들어오는 재조립이나 수리 서비스로 근근히 버틴다고 설명했습니다. 컴퓨터와 전자제품 전문 상가가 최대 180여 개까지 영업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상가는 10개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 탐방동에 있는 그 용문동 탐방동, 그 둔산 전자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려면은 정품을 사려면은 그러니까 대기업 제품을 사려면 너무 비싸니까 조립식 컴퓨터를 개인 가정에서 많이 구입했었죠. 그거를 많이 취급했던 곳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조립식 컴퓨터도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충분히 구매할 수가 있어서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좀 이렇게 쇠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대전에서 컴퓨터를 좀 예전에 했다는 사람들은 이곳에 대한 추억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컴퓨터라든지 새로 나온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리 어답터 그 당시에 많이 구입했었던 거,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닌텐도 이런 것도 좀 사러 가셨던 것 같고요. 그 둔산 전자타운은 1994년 9월 문을 열어 지상 6층 규모로 435개까지 점포를 만들어지며 컴퓨터 중간 물류 유통 거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말씀처럼 컴퓨터 부품을 조달하려는 업체 관계자들과 일반인들이 모두 이곳에서 구입했고 연일 북적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자제품 전문 대형마트가 곳곳에 생겨나고 온라인을 통해 컴퓨터와 게임 상품이 거래되면서 양판점 형태의 전자상가는 사형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에 점점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이 전자타운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한참 치열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둔산 전자타운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 권한을 두고 7년 동안 100건 이상의 법정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건물 임차인 대표와 공유면적 관리자로 승인된 이들의
상호 법적 소송이 7년간 150여 건 이른다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소송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상인들도 지쳐 하나둘씩 떠나갔고 풀기 어려운 지역 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거대한 건물이기는 한데 이 법적 문제까지 이렇게 얹혀져 있으니 참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 지역 그 골목들이 일부는 일방통행 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네. 일방통행이면 사실 차량들이 이제 어디 정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통행의 말 그대로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하상도로 같은 경우도 일방통행 구간들에서 지역 상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양방으로 풀리기도 하고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만년동에 또 하나 또 생겨가지고 더군다나 주차 문제도 그렇고 아이고 답답하네요. 여기 좀 잘 상인분들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잘 해결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둔산전자타운처럼 홍명상가도 있었죠. 그랬죠. 네네. 홍명상가도 전자제품 구입하는 대표적인 중앙데파트하고. 홍명상가도 물론 거기 중앙로 철거하면서 사라지긴 했지만 그것도 이전을 다른 곳에 옮겨서 다시 한번 영업을 재개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어떤 전자제품 전문 매장 어떤 상권이 집중된 어떤 곳이 사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어떤 시대에 반영돼서 새로운 모습의 어떤 다른 모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없어져 버리는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전자타운 같은 게 앞으로 좀 사람들의 발길을 잡으려면은 그냥 단순히 물건 진열해 놓고 파는 것보다는 뭐 VR 가상현실 체험하고 뭐 좀 앞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전자타운에서 취급하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 얼리 어댑터들을 위한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컨텐츠들이 아닌 거잖아요. 이미 좀 뒤떨어진 컨텐츠들을 전시해 놓는다고 하면은 그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이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과 충청 지역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요. 충북 보은 해남 지역에 내려진 조류 경보가 한 달 만에 대청호 모든 수역으로 확대됐고 진앙이 된 해남 수역 남조류는 밀리리터에 2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01년 조류경보 대관령이 내려진 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남조류가 2주 연속 1000개를 넘어설 때 관심, 1만 개 넘어설 때 경계 단계, 100만 개를 돌파하면 대발상에 해당합니다. 해남 수역은 지난달 말 남조류 4,600개에서 지난 7일 2만 700개, 그리고 지난 21일에는 밀리리터당 20만 6,100개까지 치솟았습니다. 남조류가 과다 증식해서 발생하는 게 녹조라고 했는데 이게 물의 색깔을 녹색으로 바꾸고 또 악취, 또 물고기 폐사 이런 거에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먹는 물을 취소하는 수역까지 녹조가 확대가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남조류는 확산되고 있어 청주의 문희 수역과 대전의 추동 수역까지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대전시 취수탑이 있는 추동 수역 남조류는 14,000개까지 치솟아 상수원 수지를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청호의 녹조 또한 조류경보 소식은 장마가 끝난 이맘때 매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청호가 녹조에 취약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청호에서 조류경보제가 도입된 1998년 이후 1999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금강의 중류에 댐을 쌓은 게 대청댐이죠. 이 때문에 유역 면적이 넓고 댐처럼 구불구불하게 생겨 물의 정체 현상도 심합니다. 빗물이 대청호에 유입된 후 수문으로 빠져나가는데 정체 기간이 162일로 상당히 길어 요즘처럼 무덥고 장마에 따른 영양소 유입이 많은 이맘때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청주시는 조류 영향을 덜 받는 심층수 취수하면서 분말 활성탄을 투입해 냄새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심층수라 하면은 녹조가 이제 수면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래 수면 아래에 있는 깊은 데에서 물을 좀 거긴 덜 영향 받을 테니까 그리고 뭐 분말 활성탄 사실 이런 게 인체에 썩 뭐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역시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 덜해질 거란 얘기가 있고요. 녹조가 이제 죽으니까. 근데 사실 환경 문제는 이래서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개발이 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관리 비용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개발이 마냥 경제성만 따져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철학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덧붙여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대전 동구 삼성동 인쇄골목 인근에서 폭 5m의
깊이 2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주민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게 하천 위 뚜껑을 넘듯 복개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대전 일대 복개도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충청투데이가 보도했는데요. 이번 도로 꺼짐이 발생한 도로는 1960년대 이곳에 흐르던 하천을 덮고 건설한 곳으로 주변에서 땅 꺼짐 현상이 자주 목격됐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해당 도로처럼 하천을 덮어 도로를 낸 곳이 대전에서 17곳 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마을 단위 하천 복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하천을 덮어 도로를 낸 곳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가 없는 곳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복개도로 구조물의 노후화로 집안 침하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노후 구간 전수조사가 필요해집니다. 이 기사는 보니까 우선 기사에 오류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초등학교, 그러니까 삼성동의 한밭초등학교 일대라고 했는데 한밭초등학교는 둔산동에 있고요. 한밭중학교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기사에 이제 한밭초등학교로 되어 있길래. 근데 이 복개도로라는 거는 사실 예전에 이제 물 흐를 때 거기 물 쫄쫄쫄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그거 덮어버리고 거기에 도로를 이제 만든 거잖아요, 길을. 예전에 청계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 복개도로였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명박 그 전 서울시장이 그 복개도로랑 고가를 철거하고 다시 이제 천을 뭐 복원했다라고 해서 뭐 그 인기를 많이 얻어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뭐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복개도로가의 집안이 이제 침하돼서 땅 꺼지는 거 뭐 싱크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지나가다가 차든 뭐든 이렇게 팍 꺼지면은 그대로 곤두박질해서 인명 피해도 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뭐 싱크홀이 발생하면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일반 도로에서 땅꺼짐이라고 하면은 뭐 상하수도가 많이 파열되면서 물이 새어나와서 거기에 흙이 좀 쏠려 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이럴 때는 사실은 뭐 깊이가 1m 정도 뭐 이렇게 된다면 여기 복개도로라고 하면 밑에 하천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 있는 도로가 꺼진다면 사실 하천 깊이만큼 구더기가 그만큼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사실 요즘 복개도로는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해갖고 그나마 견고하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벽돌 뭐 이렇게 대충 쌓아놔갖고 그게 이제 오래됐고 해서 침하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건 대전시가 좀 전조사도 해보고 또 새마을운동 때문에 마을 단위 한 거는 사실 그 동네 주민들 여쭤보면 아실 거예요. 나 연세점 있으신 분들은 이게 복귀였는지 아니었는지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조사하면은 우리 보문오거리 중구 보문오거리에서 보문산에 올라가는 곳 있죠. 네. 거기도 지금 복개도로잖아요. 거기에 지금 아쿠아리움이 있는 곳에 가는 길도 사실 복개도로인데 사실 말 것처럼 그게 언제 복개도로를 만들었는지 사실 뭐 자료를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때 만들 때 이 하중 얼마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도로에 금이 갔다고 다시 포장을 한 번 더 하고 또 지나서 다시 한번 포장을 하고 또 그 위에 이제 또 차들 또 덤프트럭도 다니고 뭐 이런 좀 관리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미봉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 대전시 산하에 각 구들의 산하에 동사무소들 있잖아요. 주민센터들. 그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그 마을에 그 지역 주민들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여쭤보면 대번 알 수 있을 거거든요. 어디가 복귀인지 아닌지. 그런 조사를 할 생각부터 해야지 새마을운동 때부터 해서 뭐 마을 단위는 잘 모른다 이렇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이 그 주요 도로들 중 복개도로들은 대전시가 경고문을 좀 부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복개도로고 주의를 기해야 되고 그 차량 통행이 있어서도 약간의 어떤 제한적 조치도 좀 마련하면서 보완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신호가 왔는데 이거 무시하고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은 결국은 안 되니까 그런 조치가 좀 선제적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표지판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괜히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갖도록 사람들한테 그래야 사람들이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뉴스 감사드리고 기자님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의 인권 지킴이죠. 대전 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과 함께 갑질과 인권 침해와의 차이 그리고 대전시에서 새롭게 신설된 인권보호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